21세기는 수필의 시대라고 하는데 벌써 21세기가 시작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정말 이게 수필의 시대인가? 라는 문제. 그런데 답을 말하면은 분명 21세기는 수필의 시대고 이미 수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역이 항상 문학의 주역은 사실은 뭔가 20, 30대가 그 문학의 주류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무엇을 읽는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뭔가 요즘 20, 30대의 젊은이들이 읽는 게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이러면은 우리 아들 시 읽던데 하고 꼭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그들이 지금 현재 읽는 게 에세이예요. 제 말이 실감이 안 나면 제가 이 정주하 교수의 지금 거기 논문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안 믿어. 그래서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 정주하 교수 논문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이미 20, 30대가 읽는 게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인데 어떤 에세이냐?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보면 주류를 이루는 게 에세이예요. 근데 20, 30대가 읽는 에세이는 말 괜찮다. 이게 뭔 말인 거니? 야야야야 너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요 세상, 그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생망이요. 이 세상은 망했어. 이 자기들이 왔던 요 세상은 이미 망한 세상이요. 그래서 전에 어른들이 그 이야기했던 거, 공부 열심히도 하고 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들을 줄이는 문건이 야, 일 안 해도 괜찮아. 공부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아. 예의 바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뭔가 기성세대가 가르쳐왔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지금 반항하고 있는 그런 주류 이야기죠. 그들이 아주 유명한 제목 중에 하마터면 열심히 할 뻔했네.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니 이미 이 세상은 그러니까 전 세대들하고 비해서 전 세대들은 안정된 세상에서 안정되게 직장을 갖고 했지만 지금의 20, 30대는 이미 열심히 해도 열심히 죽으라고 했는데도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져 버린 세상. 자, 그것을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갖는 긍정적인 것도 아주 크겠죠. 그러니까 특히나 뭔가는 젊은 세대들이란 지금부터 2, 3천 년 전에 2, 3천 전을 그 점토에 적혀 있는 그 글자를 그 쐐기 글자라는 그 글자를 해석해 보니까 흔히 하는 말이 요즘 젊은 애기들은 참 싸가지가 없네라는 게 2, 3천 전에도 나온 말인 것처럼 젊은 세대가 사실 기성세대에 그냥 순응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항상 기성세대를 받으면서 크니까. 하지만 뭔가는 지금 이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이 괜찮아 시리즈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사실은 위로죠. 그러니까 그 경향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 2010년에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말한 아프리카 청춘이다라는 그 글로부터 시작된 말 힐링 에세이라고 하는 것. 그 힐링 에세이가 주류인데 지금은 뭔가는 옛날에는 그래도 젊으니까 아프니까 젊으이다는 서울대 교수가 한 거라. 그리고 김남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이후에 인기가 있었는 거니 서울대 졸업식에 총장이 하는 그 연설을
김난도가 한 적이 있었어요. 한 5, 6년 전에.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힐링 에세이죠, 이게. 그러면 그 에세이란 1인칭의 글쓰기예요. 1인칭. 근데 그 1인칭의 글쓰기가 현재 수필만이 그런 게 아니라 1인칭 글쓰기가 가장 유행하고 있는 데가 바로 뭔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설의 경향은 1인칭 글쓰기요. 그리고 1982년생 누구? 김지영? 김지영. 요게 2016년도에 나왔는데, 자, 그것으로부터 지금 시작되어 있는 일종의 나를 1인칭으로 하는 그 소설. 그러니까 지금의 주류는 뭔고니 1인칭 글쓰기가 가장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자, 그것은 뭔고니 다분히 현대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소설의 에세이화예요. 그래서 황석영 선생이 그 책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황석영이 소설을 쓰고 나서 나와서 대담을 하고 하는데, 자기가 황석영 글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니 황석영이 사실주의적인 글쓰기로서 그래서 가장 지키려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할 뿐 작가가 개입하려고 하지 않은데, 이번 소설은 뭔가니 발휘되기, 거기 그 황석영이가 썼던 소설이 그 발휘되기라는 소설인데, 그 북한 소녀가 거기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이제 황석영 선생이 오래간만에 큰 히트를 쳤어요. 그때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번 소설은 에세이적인 수법을 썼다. 그러니까 나는 작품 속에 개입하지 않는데, 이번엔 뭔가니 자기가 개입해서 그 주인공의 그 움직이고 요 상황 같은 것들을 작가가 개입해서 다 설명해 줬다. 그랬더만은 젊은 아이들이 아주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추세, 그러니까 소설이 이렇게 1인칭화되거나 에세이화되는 요 추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대는 1인칭 시대의 글쓰기 시대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 글에는 제가 뺐는데, 사실은 뭔가니 1인칭 시대의 글쓰기인데, 가장 주는 뭔가 에세이예요. 가장 주는 에세이고, 자, 소설은 그러면 똑같은 1인칭 주체인데 소설의 세계는 약간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에세이가 괜찮아류, 뭐돼도 괜찮아요 하는 그 기성세대에 대한,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최소한 자기들의 삶에 개입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가겠다라는 그런 것이 주다면, 소설의 세계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 거니? 소설과 그 수필의 가장 큰 차이는, 수필은 철저하게 주관적 세계예요. 이게. 근데 소설이란 뭔가니? 그것은 객관화된 세계예요. 그러니까 객관화된 상황을 그려줘야만이 뭔가니 소설에서는 독자가 그 세계에 빠져들죠. 그러니까 수필과 소설의 가장 큰 차이, 에세이와 소설의 가장 큰 차이는, 에세이는 철저히 주관적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소설은 객관화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소설의 세계는 지금 뭔가니 실은 괜찮지 않던데 라는 것이 소설이 지금 이게 다다라 있는 위치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1페이지와 2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페이지, 쌤 2페이지 넘겨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에서 5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면서 하게요. 기성의 문법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반발은 그 자체로 새로움을 개척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자, 그러나 새로움의 탄생 없이 똑같은 동작만을 반복할 때 그것은 정체일 뿐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의 형식을 표방하는 에세이가 표지와 제목만 다를 뿐 엇비슷한 알맹이를 담은 채로 팬데믹 시대의 우르 특효 처방인 양 팔려나가는 모순된 상황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에세이, 괜찮다류 에세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근데 그 내용 자체는 거의 천편일률적인데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염려스러운 것은 가장 진취적이고 개척적이어야 할 젊음을 이런 달콤하고 나태한 위로 정도의 수준으로 소비되어도 정말 괜찮은 것이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가장 진취적이어야 될 이 젊음이 이런 위로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이게 반복되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 자,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꼰대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꼰대라. 이 내 나이가. 이게 꼰대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어쩌면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자, 여기 이제 정좌 교수의 문법에 거기 나와 있는 예문을 하나 읽어볼게요. 자, 뭐뭐래도 괜찮아 문법은 너무 쉽게 공감하거나 너무 쉽게 위로받지 않는 나. 그러니까 이 괜찮아는 사실은 뭔가는 어쩌면 기성에 대한 반발이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리하여 결국은 새로운 삶의 태도를 찾아내고야만은 나들의 연대가 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단순히 위로하고 못하는 수준에서만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들이 뭔가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찾아내고야만은 그 나들의 연대가 될 때 의미가 있다. 타인이 부여하는 권위와 자신이 만든 환영 사이를 가로질러 나로 향하는 사유, 이것이 1인칭 글쓰기 시대의 문학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1인칭 시대의 문학이란, 1인칭 시대의 문학은 결국 뭔가는 타인이 부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닌 나로서 이루어진 그 세계. 자, 1인칭 시대의 글씨가 결국 이르려 하는 곳은 주체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뭔가는 타인이 부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걸 다 부정하면 결국은 뭔가는 나를 확실하게 형성했을 때, 자, 주체성의 확립, 그리하여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을 위한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흐름은 수필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 그 에세이에 대한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 에세이가 과연 꼭 바람직한가? 현재 거기에 대한 염려를 제가 하고 있는 거요. 자, 이것은 소설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21세기가 에세이 시대라고 하는데 젊은이들의 에세이는 이러한 거라는 소개를 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에세이가 과연 21세기를 감당할 만한 그런 에세이를 우리가 쓰고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수피 시대를 여는데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그 무엇, 그 중에서도 주로 문체 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수필은 산문이다. 3페이지요. 자, 시는 창조적 표현이기에 비해서 산문은 건축적 표현이다. 이제 우리가 진짜 시와 산문을 구별하고 있는, 그래서 창조적 표현이고 산문은 건축적 표현. 그러니까 건축적 표현이라는 것은 뭔가니 하나하나 쌓아져 가야만이 형성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는 응축의 과정이고 산문은 확산의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게 허버트 리드 이야기고. 자, 시는 통합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고 산문은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것인데, 여기서 분석적이란 말은 사실은 구체적이라는 말로, 과학적이란 말로, 실험적이란 말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산문의 특징은 원고는 분석적이고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실험적이다. 자, 이 산문과 시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 여기가 이제 김동일 선생 기념관이니까 김동일 선생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김동일 선생이 이효석의 소설을 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메밀꽃필 무렵으로 가장 대표되는 게 이효석 문장, 아마 생각나시죠? 가장 시적인 문장이니 했던 그 이효석의 문장을, 이효석을 소설을 배반한 소설가라고 했는데, 산문 정신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산문가로서의 역량 부족의 소치만이 아니고, 그가 왜 그런 글을 썼냐? 그의 인간 깊이와 산문의 배격의 의식적 자격에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그는 뭔가는 인간의 세계를 의식적으로 깊이했다는 게 이게. 그래서 그 목과 함께 금수도 거주할 뿐, 거기에는 뭐가 없냐? 거기에는 사람이 없다는 게요. 그래야 이러한 세계는 본질적으로 시와 낭만이 통하는 세계며, 이와 반대에서 자연의 대립자의 소설이 산문과 리얼이 통하는 세계, 이것은 이효석의 세계와 정반대의 세계. 그러니까 이효석의 소설 정반대는 결국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의 소설을 시적 소설, 소설적 시라고 평가받는 것도 자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관조와 음미에 그치는 동양적인 소극성을 재현하고, 자, 관조와 음미, 무슨 많이 들어본 소리죠. 그 문학적 세계는 관조와 음미에 그치는 동양적인 소극성을 재현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비평. 반산문의 작가로 규탄. 요컨대 효석은 자연을 분석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자연 속으로 자기도 융해하여 가려고 한다. 그의 자연 사이의 거리를, 그와 자연 사이의 거리를 소멸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효석의 반산문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효석의 문학을 원군이 반산문적인 문학.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효석은 반산문적인 문학으로 가장 멋진 산문을 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이제, 아니 제가 이 예를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김동일 선생이 이효석을 그렇게 심하게 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꼭 깐 것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효석의 문장이 반산문적이라고 해서 그의 문장이 형편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는 반산문적으로 훌륭한 산문을 썼다는 것이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군다나 한국의 산문계는 바로 이효석 같은 시적, 운문적 산문을 이상으로 삼아 오기까지 했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제가. 그러니까 한국의 산문, 한국의 수필은 사실은 뭔가는 가장 시적인, 운문적인 글을 쓰는 걸 이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정희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정희 선생님, 소설가 오정희 선생님이요.
가장 소설다운 소설을 썼다고 하는 그 오정희 선생. 근데 그 오정희 선생이 이제 강연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젊어서 소설을 발표하고 나면 사람들이 한편의 시 같아요. 아름다운 수필 같아요. 라고 하더라는 게요. 그러면 야, 내 문장이 참 아름답다는 이야기구나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엄청 좋았대. 자기가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 돼. 그 소리가, 그 말이 아주 부끄럽다는 걸 안 돼.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인 줄. 그것은 뭐냐? 내가 아직 산문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안 돼. 자, 물론 오정희 문장이야 오직 한국의 대표적인 문장인데 그가 산문책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고니 아름다운 문장을 시적인 문장, 수필적 문장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상으로 삼았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필하고 제가 15년, 20년 전에 이 동네 처음 들어왔을 때 문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뭔고니 대단히 이제 산문이 산문적으로 씁니다. 저는 그 공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말을 옆에서 누군가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건 에세이스트가 창간된 그 변화예요. 그러니까 에세이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산문은 산문다워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야. 이게.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필계에서는 아주 행운한데 왜 그런 거는 한국 수필계의 거두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났어. 그러니까 허세욱 교수라든가 김태길 교수라든가 그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나고 그들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허세욱 선생이 글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합평하듯이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수필 속에는 서사가 들어있는데 수필의 서사와 소설의 서사는 그래서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필의 서사는 소설의 서사처럼 그게 장황할 필요가 없어요. 주제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편 소설이 한 70몇 정도의 단편 소설인데 그리고 이제 중편하면은 소설이 중편되면 한 300편, 300몇 정도는 돼야 되는데 수필을 300매를 중편이라고 써놓으면 다 자살할걸, 읽으라고 하면. 수필은 뭔거니 중편이라고 해도 3, 40매 넘기가 힘든 이유가 서사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저 뒤에 제가 이제 그 차이를 더 좀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제가 사쪽 밑에서 밑에서 한 7째 줄. 그 옛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어떤 설명하려고 하는 말인데 이걸 내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실감을 하더라고. 그 옛날 짝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날도 난 그녀의 대문 앞에서 마음을 애태우며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하지? 근데 그날 약간 비가 왔던가? 비는 안 오고 그냥 흐렸을 뿐이던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날. 그런데 그녀가 저 골목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옆에 어떤 남학생이. 자, 사실 너무 오래된 기억이고 너무 깊은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 일들은 생각나지 않는다. 아니 그 여학생의 이름마저도 얼굴도 확연히 떠오르지 않는다. 이 나이가 되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으리라고 했던 그 첫사랑의 이름도 잊어버린다. 근데 내 몇 년 전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이름도 잊어. 자, 그럴 때
내가 그걸 내가 글로 쓰려고 그래. 어? 자, 그럴 때 어떻게 쓰는 것이 문학적 진실일까? 과거 구체적 사항들이 생각나지 않으니 아무런 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모두 공란으로 처리해야 하나? 그러면 글이라는 게 몇 줄이나 될까? 그때 그 장소에 최소 3명의 등장인물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 옛날의 것들이 어떻게 생생히 선명하게 내 눈에 보일 수 있겠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난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요 라고 정직하게 쓰고 펜을 놓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문학의 포기다. 자, 개연성을 찾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떻게?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의 얼굴, 이름을 내가 잊었다니까? 자, 그러려면 어떻게 써야 되나? 개연성을 찾아서. 그날, 그때 있을 법한 것을 찾아서 재정립하는 것. 이게 문학적 진실이다. 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다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내가 뭐 실수하고 뭘 어쩌다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걸 기억할 때, 이야기할 때 사실은 각자 다 틀리게 이야기를 해. 그러고 뭔가 시간이 더 지나면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해. 이것을. 그러니까 내가 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을 내가 좀 정확히 기억해서 쓴다라고 한들 그것은 뭔가 사실은 뭔가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했어. 내가 그날 아주 비겁하고 못했다 해도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주 내가 씩씩하게 내가 그 자식 말이야. 그 남학생을 했지. 아주 크게 막 엎어치기 해갖고 어쩌고 저쩌고 라고 내가 뻥을 들었다면 한 10년 후에는 내가 그런 줄 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의 기억이란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해. 그리고 문학이란 현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녀 집 앞에서 서성이고 뭐 남학생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자체일 수도 있고. 그러면 문학은 결국은 10년이 지나서 내가 책상 앞에서 그걸 기억해서 내가 글로 쓸 때 그 책상 앞에서 그 내가 글로 쓴 그 텍스트 속에서 문학이 되는 거예요. 요 말은 뭔가 문학적 사건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문학적 사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뭔가 그것을 내가 책상 위에 앉아서 글로 쓸 때 그때 비로소 뭔가 글로 쓰다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글로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글로 쓰다 보면 다 잊어버린 것도 다 생각나. 수필가들이란 그걸 내가 글로 쓰려고 하니까 생각 그때 다 잊어버린 것도 10년 전 이야기도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대? 그래야 수필가요.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내가 다 지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필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러니까 문학적 진실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려합니다. 최훈의 바람 부는 날의 산조. 최훈 선생은 아르헨티나에서 이민 가셔서 아르헨티나 이민 가신 분들이 거의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옷장사 하시는 분인데 그게 10년 전 소식이라 지금은 어쩌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은 이제 거의 글을 못 쓰시는 상황 같던데. 자, 바람 부는 나르 산조. 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 있는 가게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자, 이것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다 마이크가 없죠. 예. 여기 바람 부는 산조의 이제 부분입니다. 자, 아주 빼어난 관찰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죠. 그리고 그분이 관찰한 것의 해석은 지금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따르고 있으니까 여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해석은 자기식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식대로. 자, 수필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쓴다고 해서 자질구레하게 눈에 보이는 걸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무미건조하게 사실을 나열하는 것도 아니다. 영화에서 감독의 의도대로 카메라를 멀리 또는 가까이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촬영을 하듯 작가의 눈에 의하여 사물을 크게 다루어지거나 무시되거나 그런 식으로 제자를 갖는다. 그러면서 사물은 재해석되고 그 재해석하는 힘이 상상력이다. 자, 재해석하는 힘이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수필은 상상력이 아니라는데요, 상상이 아니라는데요, 라는 지금 답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의미 없이 있었던 사물들이 새롭게 의미를 갖고 생명을 얻는다. 그런 경지에 이르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수필에 픽션보다 더 큰 창조의 세계가 존재함을. 그러니까 지금 본 거는 수필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면 소설보다도 훨씬 넓은, 최소한 소설만한 이 창조적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아직은 모르시겠죠? 뭔 말인지. 작가의 상상력이 바르다는 대목에 밑줄을 그어. 자, 눈빛은 여인을 훔쳐보는 취하는 눈빛이 되고, 자, 여기서 그 취하는 눈빛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해석을 좀 달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인을 훔쳐본다 그 말이에요. 자, 여인의 손끝엔 피로가 묻어 있고, 바로 여인의 손끝에 피로가 묻어 있고라는 그게 바로 작가의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감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 이 동작인데, 그 동작에서 여인의 손끝엔 피로가 묻어 있고, 분홍색 실밥에, 그러니까 여인의 머리에 지금 주로 이제 이분들이 주로 했던 것들이 그걸 뭐라고 해요? 이 옷가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라 그 실밥이 묻어 있고, 고단한 여인의 하루가 물들어 있고, 그 실밥에 고단한 이민의 하루가 물들어 있고, 그것은 뭔가 작가가 지금 붙여놓은 상상력이라는 게요. 여인의 좁은 어깨가 안쓰럽고, 감을 고르는 여인의 눈빛에 향수를 입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 감은 판대. 그 여인의 눈빛에 향수를 입고, 저 감이 했던. 그러면 여인의 얼굴이 감빛으로 작가의 눈에 읽힌다. 작가의 눈이 취하는 눈빛이었기에 맨살의 여인의 얼굴이 육감적으로 다가온 것이며 귀 밑의 하얀 살결을 훔쳐보는 것이며, 자, 취한이니까 여기서 그곳이 성감대라는 걸 모르면 글을 헛 읽는 것이며, 그곳이 희어서 고와서 슬픈 부위로 변할 때, 거기를 슬픈 부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잃어버린 작가의 성욕을 읽어야 하고 연민의 정이 폭발해야 하는 것이다. 부둥키 안고 삶이 서러워 우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본 거는 상력이 만들어내는 문학성이에요, 이게. 자, 까라보보를 걸어가는 여인의 뒷모습은 점점 멀어진다. 작아진다. 그리고 사라진다. 외등은 허공에서 졸고 가로수는 맨몸으로 떤다. 자, 외등이 시 같아요. 아름다운 수필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문장이
참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엄청 좋았대. 자기가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안 돼. 그 소리가 그 말이 아주 부끄럽다는 걸 안 돼.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것은 뭐냐? 내가 아직 산문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 물론 오전이 문장이야. 오직 한국의 대표적인 문장인데 그가 산문책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니 아름다운 문장을 시적인 문장, 수필적 문장으로 알고 있었다. 자, 이 5월은 한국 수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 중에 하나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 쓰지도 않았어. 이보다 문장 쓰면 요즘에 천지요. 경상도 말로 천재 빼가리라고 하든가. 천재 빼가리. 그리고 여기서 이 글의 제재, 이 글의 제재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 글을 5월에, 물론 제재는 5월인데 5월에 대해서 쓴 줄 알아. 그렇게 써줬잖아요. 21살 청신한 얼굴, 청년의 정신한 얼굴이라는 5월이.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제가 좀 읽을게요. 그리고 읽고 나서 내가 설명하게 놔뒀어요. 이 글에서 5월은 제재임의 주제인가? 주제라면 이 글의 주인공은 5월이다. 자, 이 글은 5월에 관해서 쓴 대상 수필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글은 5월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그냥 5월은 아름다운 계절이고 5월은 신로운 계절이고 5월은 뭐 저쪽에서 그 5월에 대해서 쓴 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러냐? 요 뒤에 해석은 이제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5월에 관해서 쓴 대상 수필이 아니다. 5월을 맞은 화자가 주인공이다. 그러면 그 화자, 여기에는 보면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21살 과거 나와 이 글을 쓰고 있는 화자인 나다. 두 인물은 서로 만나고 있지 않다. 21살짜리와 지금 한참 나이가 든 그 인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인물 사이에 그러니 두 인물 사이에 갈등이 애당겨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 같은 것은 두 인물이 서로 갈등을 하는데 이걸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갈등을 해요? 자, 그러나 그들은 갈등하고 있는가? 두 인물이 갈등한 건 아니지만은 21살의 그놈과 지금 50대인 나는 지금 내 내면이 갈등하고 있다. 성격끼리 갈등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 곧 자기와의 싸움이다. 21살의 나는 시련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그래서 시련으로 젊어서 사살한 중국 어떤 시인처럼 칵 죽어버려 하고 한시를 탁 써놓고 나는 돌아왔어. 한자로 써놓으니까 이게 뭐 거창한 말 같아. 근데 해석해보면 뭐니? 사랑은 얻어도 괴롭고 잃어도 괴롭다 라는 유행가 가사보다도 무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 훨씬 더 요보다는 쉬운 거야.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 같은 심파다. 젊은 날의 사랑의 고뇌가 싱그럽지 않는가? 요 심파에 크게 감동받아갖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착 써놓고 나는 안 죽고 돌아왔다는 그 젊음이 싱그럽지 않나? 젊음이란 바로 미숙함의 아픔 때문에 아름답다. 자, 내 나이 세에서 무탈이 나는 지금 5월 속에 머문 듯 하는 것이 세월인 것을 한국
수필 문학이 남긴 묘입니다. 근데 사실 틀립니다. 나는 5월 속에 있다는 말은 한국식 표현이 아니야. 요것은 영어식 표현이야. 이게 피천득 선생이 연문학자여서 여러 식 표현을 했던 거죠. 이게. 그렇다면 화자의 나이는 몇이나 될까? 지금 요 뒤에 화자의 나이는 몇이나 될까? 그가 90 넘게 장수하였으니 60, 70대쯤 되겠나? 라고 물어봤어. 아니다. 기껏해야 50대 초반이다. 제가 이런 거 다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피천득 논을 쓰면서 이걸 다 계산해봤어요. 내 살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50 초반인데, 내 살아서 아는데, 50대 초반이라는 나이는 아직 초연해지는 나이가 아직 아니다. 그러기에 약동하는 5월에 느끼는 갈등은 더 크다. 이 글의 진짜 묘미는 바로 이 대목에 있다. 만물이 약동하는 5월에 사랑은 얻어도 괴롭고 잃어도 괴롭다는 유행가 가사 같은 이 말이 새록새록 실감나는 초로의 작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대의 작가와 50대의 작가 사이에 읽혀지는 것은 그 어리숙했던 20대가 50대의 성숙함으로 이미 성격이 성장했더라.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피천득을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놓치는 게 있어요. 피천득 글에는 뭔가니 피천득 선생이 좀 유아틱한 데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50대 초반에 사랑에 빠져요. 제자. 그 제자한테 사랑에 빠져갖고 그 제자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 쓴 글이. 근데 그 제자가 부담스럽고 미국으로 유학 가버려. 그때 그분이 엄청나게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그의 딸이 서연이가 우리 아버지가 저쪽 한다고 뭐 그런 바도 있고 그 이야기가. 근데 왜 사람들이 피천득 바란다는 이야기를 모르는가 몰라. 그분은 항상 성스러워서 바람마저도 성스럽게 피워서 그런가. 그런데 그 이후에 피천득 선생은 진짜 어른이래요. 50대 초반에 사랑을 겪은 다음에 진짜 어른이에요. 근데 바로 이 글은 뭔가요? 이 글이 50대 초반에 그 싱그러웠던 젊음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 요 작가를 읽을 줄 알아요. 5월에. 5월이 아름답다라고 그 5월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은. 물론 5월은 그때가 5월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니 피천득의 그 심리에 있었던 그거. 50대 초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 유학을 가버린 다음에 그 가슴에 남은 상처를 읽어야 이 5월을 정확히 읽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숨겼을 줄 알아야 비로소 문학가. 그래서 내 수필 속에는 내가 비밀 다 숨겨놨거든. 근데 절대로 못 읽어. 나만 읽어. 수필의 등장인물은 똑같은 걸 다시 해놨어요. 자, 수필의 등장인물 소설에서 성격끼리 부딪혀 갈등하다가 성격이 성장하기도 하면서 갈등을 적고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명과의 갈등을 겪어서 성장하거나 이미 성장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5월은 인생의 허물하는 화두를 가지고 존재의 이유와 갈등하는, 그러나 그는 이미 성숙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바로 화자입니다. 자, 윤호영의 달밤에 나오는 두 인물은 이미 훔친 정도는 감상할 수 있는 내면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윤호영의 달밤에는 두 인물이 나와. 윤호영이 시골에 갔는데 달밤이 하도 좋아서, 달이 하도 좋아서 달을 찾아서 막 어디로 가. 그래갖고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에 한 노인이 있어.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그 술을 막걸리를 마셔가면서 이렇게 달을 감싸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인물은 갈등의 관계가 아니야. 둘 다 비슷해 이미. 자, 수필의 인물은 인물끼리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내면에서 갈등을 겪은 다음은 성숙하거나 성숙한 인물. 그들은 작가가 보고자 하는 인물. 어떤 면에서는 작가의 또 다른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필의 인물을 말하는 것은 결국 바로 작가가 화자로 나선 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윤호영의 방망이 깎는 노인. 방망이 깎는 노인은 거의 우리가 알 거예요. 또 시내에서 몽골에 동정문 앞에서 방망이를 깎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방망이를 빨리빨리 깎아주라고 했더만 화를 내더라. 그래서 그 방망이를 갖고 집에 갔더만 마님께서 이 방망이 진짜 좋은 방망이다 어쩌고서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러 그 노인을 만나러 갔더만 노인은 안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게 윤호영이 방망이 깎는 노인인데 지금 하는 말 내 말이 아니라 박영구 선생 이야기. 윤호영의 그 방망이 깎는 노인의 문제는 뭐냐? 그 방망이 깎는 노인이 도사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도사. 그러니까 그 노인이 동대문 앞에서 방망이를 깎는 것은 사실은 보면 그 노인의 생계 문제였을 건데 마치 이숙께서 도시에서 현연하듯이 한번 싹 나타나셨다가 정작 우리가 이제 소문 나서 가보니까 딱 안 계시듯이 그러니까 방망이 깎는 노인은 그렇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과연 그 노인이 얼만큼이나 그 노인이 리얼리티가 있는가? 수필은 왜 땀의 냄새, 그 냄새를 다 이렇게 제거시켜야만 되는가?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자, 이제 윤호의 방망이 깎는 노인에서 거리에서 방망이 깎는 그 노인은 마치 산에서 방금 내려온 노인처럼 그려졌다. 도사라 붙박이로 항상 한 장소에 있으면 안 된다. 순간 만나지 못하면 사라지는 존재다. 아니라 다를까? 과연 나중에 가보니 노인은 사라졌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예수께서 서울 도심에 현임한 것인가? 그는 도심에까지 나와서 왜 방망이를 깎나? 방망이 깎는 노인에게 생계를, 생활을 빼버리면 그는 도사가 되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작가가 수필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수필의 인물에서 리얼리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인물은 단색으로 통일되었다. 수필이 본격적인 문학 장르로 발전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첫 관문이 수필의 인물에게 사실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뭐 리얼리티 하니까 이제 리얼리즘 가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성.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수필의 인물의 장본이 있는 화자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사실은 저 뒤에 이렇게 나왔던 것은 그 뒤에 제가 화자론을 썼어요. 특히 수필의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라고 썼기 때문에 아마 미래의 수필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내가 화자론을 썼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 원고를 제가 몇 사람하고 한번 읽었어요. 수업에. 내가 수업하는 반에서 그랬더만 그쪽이 너무 어렵대. 예? 그래서 여기 그거 이제 빼버린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결론을 제가 읽을게요. 자, 우린 나를, 그러니까 수필은 결국은 나를 쓰는 것인데, 수필이란. 그러니까 수필은 결국은 뭔가 수필의 소재는 나예요. 예. 근데 그 나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나? 나를 정확히 그리고 있는가?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나란 누구인가? 현대에서 인간이나 한마디로 욕망하는 주체다. 욕망이 어디서 오는가? 결핍에서 온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결핍의 덩어리다. 우린 결핍의 나를 그린 적이 있었나? 어그러진 나, 미끄러진 나를 그렸는가? 지금까지 수필에서 나는 완성된 인격체로 다루어져 있다. 대부분 수필의 나는 완성된 인격체죠. 수필 속에 들어있는 나는 실제 나보다 훨씬 멋져. 맞아요. 그 문제.
지금까지 숲에서 나는 완전히 인격적으로 다르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인물은 현대인이 아니라 충실한 삶의 조건을 가진 농경시대의 인물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뭔가는 결핍되거나 했던 그 내가 아니라 우리는 아주 충실한 나를 그리고 있어. 이런 나는 옛날에 농경시대나 있지 않겠나. 우린 현대인의 소외를, 불안과 초절을 그리지 못했다. 현대인의 천박함을 그리지 못했다. 현대를 지배하는 신은 물신이다. 교회에 가서 절에 가서 성당에 가서 물질적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물신을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물신의 자식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리지 못했다. 현대인은 다중인격자다. 그 현대인이 누군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인가? 아니다. 바로 나다. 수필의 화자인 바로 나다. 언제 수필에서 나를 욕망과 결핍의 덩어리로 해부하듯 다루고 있는 작품이 있었을까? 나는 그 흐름을 요즘의 젊은 작가들에게서 잊고 흥분한다. 그들은 충만한 삶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 그 상처의 고백이 그를 구원하고 그런 상처를 앓고 있는 많은 독자를 구원한다. 나란 다중인격물이다. 욕망하는 자, 결핍의 덩어리다. 수필을 쓰기란 그 결핍을 끝끝내 물고 늘어져 그 상상의 치유책을 스스로 찾는 작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갈등을 실감나게 그리자. 실감나게 그리기 위해서는 문학의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 민담류의 이야기하기를 벗어나 아이러니 수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문학은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라 왜의 문제다. 때로는 심층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도 있다. 감성만으로 글을 써 생각을 버려라. 지금 수필의 문제는 감상성에서 벗어나 리얼리티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문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이쁘게 쓰는 거. 그냥 이쁘게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필가들의 대책 없이 마냥 착하기만 하는 착한 시선의 극복이다. 아주 전부 다 착한 사람들이요. 아주 선하시고. 어쩌면 나의 악마성도 그릴 줄 알아야겠죠. 이게. 자, 감사합니다.